62, 3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의 평균 수명은 한 10년이 늘어서 83세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제 환자들 중에 보면은 한 60%는 60대 이상이세요. 그게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있으신데, 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이쪽 쉽게 그냥 크라운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하고 임플란트로 갈 건지, 그게 아니고 앞에를 어떻게든 길게 뚫어서 이 환자가 죽을 때까지 이 치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건지. 실은 이제 보정과 입장에서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치아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앞에를 이제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요소들이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환자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환자분인데, 옛날에 이쪽에 리전 크게 있어가지고 에이피콜을 해서 살려냈어요. 그 다음에 이 치아는 프랙처된 거를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붙여서 살려냈어요. 물론 이 치아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서는 중간에 이제 매년 이제 체크를 오고 있는데 23세 남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해 왔을 때 보니까 크라운을 하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쉽게 크라운을 하는 게 맞았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크라운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부러진 선이 살짝 보여서 보기 싫지 않냐고 물어봐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씌우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23세의 남자, 남아있는 여명이 얼마나 될까요? 한 70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크라운을 23세에 하는 것과 40, 50세에 하는 건 분명히 다르겠죠. 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8살짜리 아이였어요.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부러져 왔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발치를 하면 어떻게 도대체 얘를 유지를 해줘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발포토미를 하고, 루트가 아직 에이펙스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컴플리텐트가 아니고 코로날 쪽만 MTA 필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포스트를 넣고 다이렉트로 레진으로 크라운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치아의 형태는 정상은 아니에요. 21번에 비하면 앞뒤 폭격이 반밖에 안 되고, 근데 팔로우를 했더니 이거는 완전히 보면 서브 마진으로 거의 기본 레벨 들어가 있는 프랙처 라인이었거든요. 지금 노말은 아니지만 힐링된 양상을 보면은 이거 보고 발치하자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6년 뒤에 모습. 이 환자가 팔로우를 오다가 6년 이후에 아직은 어느 정도 어디 이사를 했는지 오지를 않아서 지금 제가 그 이후에 팔로우를 못하고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저희 병원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잘 쓰고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의 나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치료가 더 유리하냐. 이 아이는 2살짜리 아이예요. 여기 보면 치아는 바이탈리티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 선으로 둘이 없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보면 캐리어스가 아니에요. 플랩을 열어보면. 그래서 여기를 일단 RMGI로 필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처를 해서 진지바가 필링된 다음에 코로날 쪽에 클리니컬 크라운 쪽에 노출된 데만 나중에 다시 레진으로 리페어를 해줬어요. 엔도를 안 했어요, 이 환자는. 왜냐면 캐리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베리어가 있어요. 브리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상태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만약에 60, 70 되신 환자분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치료 계획이 문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술식에서 고려를 할까? 아마 크라운을 진행을 했다는 거는 임상에서 굉장히 흔히 보시는 일이죠. 제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그렇고 시간이 지났을 때 진주가 리세션 오고 마진 노출되는 비심리적인 그런 결과들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접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치아를 보존하는 거, 술식 자체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크라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법을 먼저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트라우마를 버글전되고 프랙처돼서 왔어요. 서브로 이렇게 프랙처되고 이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 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실은 이런 치료 계획은 그 환자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죠. 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존과에서는 이렇게 세렐로, 파샬로, 세라믹 옴레이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골드도 하고 세라믹으로 하고 옛날에는 골드 크라운 가기 전에 막 커스프 하나도 남겨두고 옴레이도 하고 그런 치료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보다는 크라운하는 훨씬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내용도 더 좋은 치료이고 마진이 길어지고 여기 관리 안 되면 세컨더리 잘 생길 수 있죠. 아니면 치아가 프랙처 되거나. 근데 이거를 그냥 크라운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치질을 남겨두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어느 게 더 환자한테 유리했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치아에 대한 보존을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충치를 제거하면서 이거를 엔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가끔은 이제 크라운 할 때 무조건 그냥 엔도를 한다 이런 분들도 보긴 하지만은 내 치아라면 그런 술식을 할까? 저는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엔도를 한 치아의 수명 10년 후에 서바이벌 레이시 엔도를 안 한 치아보다 분명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 30%만 돼도 일단은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엔도를 안 하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데 단 환자의 캐릭터 잘 보셔야죠. 이 환자 나중에 뒤끝 많겠다 싶으면 엔도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조금 아프면 먹어가지고 불평하고 집어넣을 것 같은 환자들은 그냥 안 아프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수면 나중에 10년 뒤에 치아 빼는 게 나을 건자 더 나은 거죠. 하지만은 이 환자들이 약간의 어떤 자기 치아를 조금이라도 보존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가능하면 엔도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술식에 의해서 요즘 이제 바이탈 펄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뭐 음식을 제거할 때 벌을 사용하기도 하고 핸드 인스트런트를 사용하기도 했죠. 자,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캐리어스를 제거하는 게 맞는 거냐? 캐리어스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펄프 익스포저 되면 엔도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엔도를 안 하기 위해서 캐리어스를 좀 남겨두는 게 맞냐? 요즘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루틴하게 환자들 바이트윙을 많이 찍습니다. 자, 똑같은 환자의 엑스레이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치료 후에 포스트오프 사진인데 펄프하고 굉장히 가깝죠. 근데 이거를 페리피칼로 찍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많이 들어보니까 캐리어스가 얼마나 펄프에 근접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에이펙스의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페리가 필요해요. 보면은 이렇게 베칼리티가 있는 치아라고 해도 에이펙스의 PD가 와이드닝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더 이유가 안 좋긴 하겠죠.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페리와 바이트윙을 캐리어스 치료하기 전에 찍는 거는
굉장히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발거치를 가지고 캐리어스를 제거하는데, 이거는 그냥 육안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캐리어스 디텍터를 가지고 염색을 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요즘 이제 그 퓨레이라고 해서 광학적으로 세균의 어떤 염색, 그 발색을 찾아내서 무식을 진단하는 그런 기구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이제 서브텐틴이네, 누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염색을 보면 더 진하게 염색이 되죠. 옛날에는 이렇게 염색하고 긁어내고 염색하고 긁어내고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염색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주변에 묻힐 필요도 없고 좀 더 편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육안으로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볼 수도 있는데, 캐리어스를 제거를 하고 했어요. 아, 난 깨끗하게 제거했어 라고 생각을 했죠. 보면은 염색을 해보니까 이게 염색이 되어 있어. 캐리어스 디텍터. 자, 캐리어스 디텍터의 원리는 변성이 일어난 콜라겐에 가서 착색이 되는 원리죠. 큐레이징. 세균이 나타낸 포르피린을 광학적으로 형광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보통 캐리어스 디텍터를 쓰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캐리어스 디텍터를 썼는데도 이렇게 보일 때까지 충치를 제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흐린 핑크빛이 남는 정도에서 멈춰야 캐리어스를 제거하다가 불필요하게 치수를 노출시키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큐레이로 봐도 마찬가지죠. 세균이 있죠. 이 사람에 가만히 있죠. 이거 다 제거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너무나 깨끗한 치아를 만든다는 거는 치수를 노출시킬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드니스를 측정을 해보면은 깊이 들어갈수록 강도가 올라가죠, 노말에서. 근데 어느 부분은 클리어하게 여기까지 제거를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은 치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은 옛날에 배운 지식으로는 치수는 일단 염증이 생기면 얘는 회복이 어려워. 서큘레이션이 안 좋고 닫힌 치아 안에 있기 때문에 콜라테럴 서큘레이션도 없고 얘는 이제 죽는 운명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바이탈 펄스라고 하는 그런 수식의 개념으로 보면 염증이 있는 치수만 제거를 하고 이 아래쪽에 혈류가 유지되면 이 치수가 생활력을 유지하더라. 그런 컨셉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식되어 있는 것처럼 펄프 캠핑 일부만 살짝 한 2, 3mm 코로날점만 제거하는 파셜 펄퍼토미, 그 다음에 페나럴 오리피스까지 제거를 하는 풀 펄퍼토미, 그 다음에 레귤러 표정까지 제거하는 펄프토미, 이런 식의 수식들로 이제 다시 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있던 펄프 캠핑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들이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진보를 해서 파셜 펄프토미가 펄프 캠핑보다 오히려 이거가 좀 더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항상 조금 저희가 치수를 살리는 방법이 있으면 살려보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제 파셜 캐리어스 리무벌이라고 하는 수식이 있는데, 이건 인컴플리트하게 캐리어스를 남겨두고 그냥 덮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원리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캐리어스 제거하는데 굉장히 깊은 캐리어스가 있고 치수하고 아주 가깝죠. 자, 이거 다 제거하면 이제 뚫릴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뚫고 막을 거냐, 아니면 안 뚫고 위를 덮어버릴 거냐,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제거를 해 들어갈 때 캐리어스를 조심조심 제거를 하는데 파고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캐리어스를 러프하게 제거를 해서 완전히 그냥 건드리면 툭툭 나오는 소프트한 덴티는 제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죽 긁으면 가죽 상처 날 때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기는 느낌이죠. 그것처럼 덴틴이 뭔가 약간 뻔해지기 시작할 때는
치수가 노출될 때 보고를 일부 살짝 남겨준다. 그렇지 않고 단 환자의 임상 증상이 없어야 되죠. 근데 임상 증상이 아주 가볍게 살짝 리버서블 펄파이티스라고 판단될 정도로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은 남겨두고 여기를 임시 수복을 해놓고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다이렉트 수복 레진 같은 걸 해놓고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레진으로 쌓거나 임시 수복을 해놓으면 환자한테 설명을 잘 해야죠. 이건 나중에 아프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수명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수의 생활력을 남겨주고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엔도를 들어갈 때는 이 디스탈에 치료한 수복 재료는 그냥 월이 되는 거죠. 여기 아까 신수영 교수님도 디스탈 월을 무조건 세운다고 얘기하셨죠. 이게 없으면 운동할 때 기지 생기면서 다 디스탈로 NAC를 넘어가면 환자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C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C를 깨지면은 그 C를 깨진 기지가 있는 데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지수의 생활력을 보장하는 게 훨씬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주변부에 보면은 치수에서 먼 쪽은 캐리어스를 컴플리트하고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가서 본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제거할 거냐를 보기 위해서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학들이 얘기를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약간 감염 상아들이 남아 있어도 이게 우식이 진행되거나 치수염증이나 괴사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분도 이제 평생 캐리어스 연구를 하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GI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몇 년 뒤에 들어가서 다시 이걸 제거하면서 그거 채취해가지고 세균이 어떻게 바뀌었나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는 치아 증상이 없거나 발달 투시하면 모든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치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다른 분도 일단 세균이 수돗물에 의해서 커버가 되버리고 완전 인투머티로 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돗물 밑에 그냥 갇혀버리면 이 세균들은 증식을 못하고 그냥 거기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은 우리가 옛날에 인다이렉트 캠핑의 개념이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건데 왜 들어가는지 근거가 없다 이거. 다시 들어가서 제거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부작용이 있냐 그런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어펙티드 엔진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꼭 진짜 2차 오시게 돼서 더 예민해지냐 그런 근거도 특별한 건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논문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 캠핑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었죠. 캐리어스 제거하고 템포러리 했다가 6개월에서 1년 뒤에 다시 들어가서 완전히 제거하고 파이널 해라. 완전히 제거하다 또 뚫리면 6개월 1년 기다리면 헛수고잖아요. 환자가 증상이 없는데 왜 들어가요? 걱정이 돼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셜 캐리어스 리무얼 개념은 주변에 완전한 C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을 생략하고 그냥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하자. 이게 환자들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근접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치아의 파이널 레스토레이션까지 그냥 한꺼번에 가자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파셜 펄포토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식이 깊어서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데 소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펄펄폰이 높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엑스레이에서 보니까 1, 2mm 이상 올라와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거.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노출이 살짝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탈 펄프 서라피의 성공을 보면은 다이렉트 캠핑보다 파셜 펄프통이 더 오래 높다. 뭐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렉트 캐핑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했을 때 한 60% 성공률이면 거의 90%까지 보고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MTA라고 하는 특출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생체 친화성이 좋고 밀배우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치수의 염증 상태를 저희가 일단은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뭐 정확하게 진단 검사 예학과에서 하는 것처럼 펄프에 뭐 어떤 플루이드를 꺼내가지고 염증 상태를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지를 못해요. 임상적으로 실험실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염증 상태가 있을 때 이게 쉽게 지혈이 되냐 그렇지 않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술전에 경험했던 증상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10년 뒤에는 뭔가 키트가 나와서 쉽게 진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혈이 금방 잘 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진짜 펄프 아마 엔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싸움단 펄프의 느낌하고 염증성의 펄프의 느낌은 분명히 달라요. 이게 네크로틱한 거는 틀리고 그래서 지혈이 되고 그 안에 싸움단 치수 조직이 아주 선호빛의 핑크빛으로 남아있다. 그런 경우는 파샤펄프토미의 좋은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혈하기 위해서 NaOCl을 한 1분에서 10분 보통 이제 닫아놓고 막아놓고 옆에 환자 한 명 보고 와서 이제 지혈 정도 확인을 하고 염증이 심한 경우는 내가 이렇게 패킹을 해놨어도 딱 커튼 제거하면 또 블리딩이 올라오는 거 그런 경우는 파샤펄프토미 인디케이션이 아닌 거죠. 그때 그냥 또 하시는 게 맞고 지혈이 너무나 잘 되고 밑에가 이렇게 깨끗한 치수 조직이 보인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MTA 지금 이거는 이제 MTA를 이용하는 건데 MTA로 위에를 하이스피드로 한 2, 3mm만 제거를 하고 MTA를 패킹을 해놓습니다. MTA는 막 적지없이 바르는 게 아니고 노출된 부위에 최소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위에를 이제 글라사이너와 다른 수복 재료로 충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MTA는 가능한 한 저는 이제 좀 세팅이 빠른 타입을 선호를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덮어놓고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와 보면은 이거 굳은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귀찮잖아요. 환자한테 도망치야 되고 병원에서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요즘 이런 빅 세팅 MTA를 이용을 하고 이게 이제 한 5분 정도는 어느 정도 굳어서 제가 여기에다 몰딩을 하든 뭐라든 이게 씻겨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이렇게 쭉 뿌리면 다 씻겨나가버려요. 우리가 사용하는 MTA는 퀵 세팅 타입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거는 글래사에 넣어가지고 충전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보시면 이제 일부 치수가 제거된 게 보이죠. MTA가. 그리고 이거를 프랩을 해서 세라믹으로 MOD 인레이를 해서 충전을 했던 그런 이제 케이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서 결국은 엔도하고 크라운한 거보다는 이체 수명이 5년, 10년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치수에 대한 걸 어떻게 세이브를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베이스는 뭘 골라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용한 베이스를 히스토릭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요즘 학생들 강의 들어가서 GOGPC 본 적 있니? 그건 못 봤대요. 근데 저희 때는 당연히 베이스 그런 GPC 베이스였거든요. 그것처럼 GO는 강도가 약해서 베이스를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 세 가지는 거의 이제 사용이 안 되고 아마 글래사이너나 아니면은 그냥 플러그레진 같은 것들이 다 베이스로 사용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이제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밑에다 이렇게 GO이나 이런 거 놔두고 위에다 레이싱 충전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베이스를 하는 이유는 베이스라는 거의 개념은 치수를 보호하는 거죠. 열전도를 차단을 하고 리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엔티박테리얼 에펙트까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재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 재료를 고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하는데, 자, 이 케이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프록시멀 캐리어스가 있어서 뭔가 치료를 했어요. 근데 틈이 보이죠? 자, 치료를 해놓은 틈이 시간이 지나서 뭔가 우식이 생긴 것 같지는 않는데 뭐 별로 진행이 안 됐죠. 근데 치수는 죽었어요. 이게 임시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기존의 수분물이 너무 커서 이미 치수가 살 수 없는데 그냥 치료를 했던 건지 지금으로서는 어느 게 다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림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치아의 베이스를 하고 필링을 할 때는 믹스 프리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잖아요. 물론 100% 믹스 프리가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베이스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운동에서는 이 정도의 깊이라면은 뭐 다른 베이스를 사용을 안 하죠. 그냥 플러그 레진으로 채우고 위에 레진 필링을 하고 끝나는 그런 수식을 다 들어갑니다. 굳이 다른 베이스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이때 보통 이제 저희가 플러그 레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플러그 레진 중에서 효율성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볼크 필드. 우리 좀 사용이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드 맞추기 편한 이런 제품도 있어요. 요즘 유니버설 쉐이드 레진들. 효율성도 써보면 나쁘지 않아요. 쉐이드 맞추기 잘 편하고 밑에 변색된 치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블러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오펙하게 가려주는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좋은 적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카리스마에서 나온 이런 원쉐이드 레진이 다 플러블 타입이고, 근데 얘는 이제 볼크필에다가 원쉐이드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맞는지 아직 실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도는 이것과 이걸 합쳐놓은 그런 제품 아니냐 생각을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조금 수치가 깊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수에 많이 근접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냥 레진하는 게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GI를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레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저작시하고 통증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이널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글사인 것 같은 경우는 RGI, 보통 이제 전 RGI를 거의 대부분 사용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근데 어쨌든 모든 물성은 분명히 GI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엔티캐리오제닉이나 독소 방출이나 이런 부분, 치수에 대한 어떤 친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글라스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뭐 18년 정도에 빨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두개 간에 18년 지났는데 별로 큰 차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GI 같은 걸로 베이스를 하고 여기에다가 레진을 다이렉트 수법을 해줬는데, 자, 그리고 나서 실은 이 환자가 씹을 때 이제 시큰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계속 치료보다 보면 이제 바이탈리티는 항상 있어요. 엑스레이에서도 큰 이상 없는데 일단은 씹을 때 뭔가 불편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엔도를 하고 그런 케이스들인데,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케이스를 제가 이제 약간 섞어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거를 했을 때 이 밑에 보면 크랙 라인이 이미 가 있었듯이 이게 그냥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거를 했을 때 이 내면을 드라이시키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건 큐레이 같은 경우에는 찍어보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세균이 있다 그러면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냥 아프다라는 느낌하고 씹을 때 정작 시큰하다라는 느낌, 뭔가 찌릿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는 크랙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스가 아주 깊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파셜 캐리어스 리무벌이나 아니면은 파셜 펄포통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나 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나 파셜 캐리어스, 파셜 펄포통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데, 자, 이런 케이스도 거의 지금 치수하고 다 있죠. 노출되기 직전에 아마 거의 뚫린다고 얘기하고 들어가요, 이런 환자는 실제로. 근데 안 들어가주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수복을 해서 젠을 거의 다 있죠. 치수보다 훨씬 아래까지 캐리어스 있고. 그래서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통증이 오면 디지털 월을 세운 거다 이해를 하셔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옛날에 쓴 다이카라고 아니 요즘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세라칼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다이칼은 이게 강한 알칼리성으로 일단 치수를 한번 흡사를 시켜요. 컨택트 부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고, MTA나 세라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생존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위에 생존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세라칼은 이게 레진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약간의 독소가 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한 논문도 있긴 한데, 제가 실제로 세라칼을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낀 경험은, 다이렉트 펄프하고 컨택 되는 데 요즘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때는 MTA를 그냥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고 파셜 캐리어스 리무벌 인 케이스, 치수하고 아주 가까운 때는 세라칼 같은 에티큐럴 타입의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제 pH가 약간 알칼리성으로 인해서 항균성을 가지면서 치수에 대해서 힐링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보다는 바이오컨버티블보다 모든 MTA가 더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파셜펄포토미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이런 하고 나서 어떤 하드 티슈 브릿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를 저희가 원하는데, 그런 효과가 MTA가 더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노출이 안 되었으면 이런 종류의 칼슘 실리케이트의 에티큐럴 타입의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치수가 노출되었다면 픽세팅 타입의 MTA를 사용을 한다. 요즘 보면 이제 국내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대한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얕은 경우는 당연히 다 제거하고 베이스 없이 그냥 필링하면 되죠. 근데 어느 정도 깊어지면 이제 베이스를 저희가 고려를 하고, 치수가 노출되면 MTA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처음부터 이제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뚫릴 거야. 그러면 인컴플리트 캐리어스 리무벌하고 파셜 캐리어스 리무벌하고 베이스하고 다음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하다가 인다이렉트 펄프 캐핑은 요즘 이제 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죠. 이거는 이제 거의 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레진이나 이런 다이렉트 필링을 할 때 내가 매트릭스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쓰면 되게 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플마이를 이렇게 잘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요번에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컨트롤이 되게 쉽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컨트롤을 만들어서 껴놨습니다. 그리고 나면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됩니다. 이게 좋은 거는 토플마이어보다 리지드해요. 일단 다루기가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토플마이어는 이런 컨투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셀룰로이드 스트립. 근데 이런 메탈은 컨투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구분해서 구부려주고 번식하면 이렇게 뭐 컨투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기성품 팔로덴트 섹셔널 매트릭스를 가위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운드한 곡면을 만들 때 직선의 매트릭스 밴드 쓰는 거는 하고 나서 결과가 항상 보면 일직선이 보니까 안 이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바이오 클리어라고 하는 그런 기성품의 셀룰로이드 계열의 매트릭스 때 이렇게 다이아스템을 하는 경우에 되게 유용하게 쓰긴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많이 쓴 거는 아니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브로 내려갈 때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내가 기구 조작을 할 때 오히려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고정을 하고 여기를 살짝 이제 커팅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 여기 이제 뭐 직관에 원고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써놓고 왔는데, 거기에도 이제 글이 좀 실릴 텐데, 요 입지를 바이오 클리어하고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바이오 클리어는 사용을 하고 글로벌 레진으로 일단 컨텐을 만들고 월을 만든 다음에 웨지를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웨지 모양이 이렇게 오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술식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이고 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을 할 때 저희가 많이 이제 실은 다이렉트로 클래스2를 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조금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면은 요런 그 섹셔널 매트릭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옆에 전시 가보시면은 되게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써본 제품들을 얘기를 드리면, 제일 이제 처음 아디스였던 건 팔로덴트, 그 다음에 메리스니 받아서 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받은 게 울트라덴트 헤어로라고 하는 게 써봤는데 조금씩 달라요. 해보면 요거는 굉장히 약간 풍용도가 많이 있어요. 팔로덴트. 그 다음에 서브센트발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조작하기가 조금 이제 편한 그런 장점은 있고, 보시면 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제거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이제 헬로 같은 경우에는 요 링을 보시면 팔로덴트는 여기가 이렇게 뭉툭해서 치아, 앞뒤 치아에 네 곳에 포인트가 컨택이 돼요. 이거는 뾰족해가지고 그 사이로 밀어들어요. 그러니까 링을 걸어보면은 걸렸을 때 컨택을 밀고 들어가는 느낌하고, 요거는 치아를 이렇게 웨지로 벌리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게리스는 이제 이런 타입도 있고 신형은 좀 더 바뀌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 가운데 플라스틱 심지가 있고 러버가 있어요. 그 요거를 가지고 이제 딱 걸면은 요 헬러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 링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두 개로 한 20만 원씩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오토클레이브를 해서 쓰는 분의 수명이 있어요. 이건 소모품인데, 이 고무가 조금 이제 오토클레이브를 하다 보면 빨리 경화가 오고 다른 그런 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보면 대부분 한 3.5에서 7.5mm 정도, 좀 더 긴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레스토레이션을 그냥 클래스로 하겠다는 치고요. 그러면 이런 섹셔널 매트릭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제가 거의 부록으로 넣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진도 교수님 조금 더 하면 문제를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일단 어떤 수독제를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그냥 제 기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와동의 크기가 커지면 아무래도 인다이렉트 쪽을 저희가 선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세라믹을 하든 골드를 하든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 면에서 이제 레진과 아말감인데, 분명히 신미성은 레진이 좋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연구 논문에서 레진의 마모가 아말감을 다 따라갔다, 자연치하고 비슷하다, 연간이 뭐 2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상에서 7번의 오케비티 레진 해놓고 나서 한 10년, 15년 지난 걸 보면 분명히 더 패어있어요. 아말감보다 더 패어있어요, 제 경험.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아말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말감 안 쓰시죠. 우리나라에서 아말감 사용 빈도가 한 20%, 10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업에서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높게 잡았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모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합력, 환자가 갖고 있는 교합력도 고려 대상입니다. 제가 해드린 세라믹 케이스에서 보면은 남자 환자, 20대 건강한 남자 환자인데 자꾸 깨져요. 치핑이 세라믹이. 근데 이 환자는 너 골드 할래? 나는 자기 죽어도 싫대. 불편해서 다시 하겠다. 분명히 위험 부담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르코니아로 요즘 하는
덜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깨지는 거 경험해보셨죠? 네, 두께가 조금만 얇아서 쫙 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심밀성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환자의 어떤 재료를 고르는. 그 다음에 이제 직접법이냐 간접법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것들이 환자에게 더 유리하냐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술식은 제가 뒤에는 빨리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포스트를 할 때 수월 정도 남아있는 포스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원어는 웬만한 포스트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실험, 보통 이제 메탈 포스트는 요즘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실험을 했던 부분들 보면은 이렇게 전치부에서 우리가 페룰이라는 얘기를 할 때 고철관 선생님들 보통 강의에서 페룰 2mm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페룰이 2mm만 중요하냐? 제가 이 디자인을 해본 거는 이 내면에 남아있는 지들의 양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면 2mm가 똑같이 있어도 다를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이런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집중이 달라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남아있는 치질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분명히 포스트가 받쳐줘야 되는 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페룰 높이만 얘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변이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파이버 포스트가 이런 경우에는 메탈 포스트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치부에 파이버 포스트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또 부러져가지고 오는 거 보시죠. 결국은 변이가 많다는 얘기가 그만큼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버 포스트를 쓰는 게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정답이냐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하나의 실험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존 치질이 적을 경우에 어떤 포스트를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포스트 하는 술식은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하고 맞춰보고 안에 본딩하고 그리고 나서 포스트에다 이제 사이렌 같은 거 도포를 본딩 바른 다음에 신세면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술식은 제가 그냥 부록처럼 시간이 남으면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또 관심 있으시면 기회가 되면은 다른 자리에서 강의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주제를 선택을 했던 내용들인데 실은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거의 30분에서 1시간씩 강의해야 될 주제를 1시간 안에다가 밀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술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술식을 하면 좋겠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